이 드라마 속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기본소득이 있었다. 아니면 동백이에게 기본소득이 있었다. 그럼 이러면 뭐 어떤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34살의 동백이에게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학교에서 아들이 그 야구 전지훈련을 전지훈련? 예. 가야 되는데 48만 원이 없어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덜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커넥트대 안효상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사상가이자 민권운동가인 W.E.B. 두보이스는 지난 세기 초에 20세기의 문제는 인종차별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극단의 시대이자 진보와 야만의 세계였던 20세기에 인종차별의 문제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죠. 저는 두보이스가 이렇게 세게 말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게 말함으로써 인종차별의 문제를 드러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종차별을 없애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진보도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거나 거짓이다.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보이스 이야기를 꺼낸 것은 21세기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당연히 기후위기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룰 것이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1세기의 문제는 성차별의 문제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고스란히 가져오면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진보도 효과가 없거나 거짓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경기기본소득당 신지혜 위원장님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신지혜 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혜입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신다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면 좋을까? 이렇게 제가 먼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네.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살짝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뭐 드라마를 갖고 이야기를 해서 당황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드라마를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뭐 생각해 보니까 요즘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게 드라마인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보았다니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드라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일단 대화의 소재로 동백꽃 필 무렵 이걸 고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기본소득당 발기인 대회를 9월 8일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 저도 기억납니다. 네, 본격적으로 당원 모집을 하면서 진짜 어떻게 창당하지? 라고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할 때 저한테 참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준 드라마였는데요. 막상 주제를 직접 고를 수 있다라고 하셨을 때 생각나는 게 정말 이 드라마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발기인 대회를 하셨으면 드라마도 안 보고 열심히 창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춰서 드라마를 했으니 그걸 보셨다. 그래서 뭔가 얼마든지 재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드라마를 제대로 못 봤어요. 아하, 네. 근데 어쨌든 시청률은 꽤 높게 나왔다 이런 얘기 네. 그런 이제 네. 뉴스는 많이 봤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크게 4가지 흥행 요소가 있다. 이 앞으로 드라마에. 이 드라마에서 네, 이 드라마에 4가지 흥행 요소가 있었고 첫 번째는 동백이라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동백이. 네, 동백이가 뭐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네요. 아, 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이 동백이가 진짜 극 중에 이름이 동백이인 것을. 안 본 저도 아는데. 아, 네. 좀 보다가 알았고. 네. 근데 이 흥행 요소 첫 번째가 동백이인데 이 동백이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진짜 팍팍하게 살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의 삶을 좀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셨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요소는 용식이에요. 용식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촌스럽고 순수한 사랑의 직진남을 정말 드라마에서 오랜만에 봤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세 번째 흥행 요소는 저는 이렇게 옹산이라는 동네가 보여준 그 배경이 되는 곳이죠. 네,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살아가고 성장하는가 아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가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정말 볼 때마다 감탄했었던 요소인데 연쇄살인범을 막 쫓아가거든요.
예. 네, 근데 작가가 심어놓은 이 중간중간에 어떤 장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중에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정말 탄탄하게 잘 짜여진 드라마였습니다. 예,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네. 드라마의 완성도는 없다, 뭐 네. 잘 짜여졌다든지 뭐 등을 제외하면 어쨌든 제가 듣기에는 뭐 공감, 위로, 뭐 감동 이렇게 세 단어가 생각나는데 네네. 좀 하나씩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동백의 삶에 대해서 공감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 다수가 동백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동백이에게 많은 공감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첫 번째는 동백이가 남들한테 폐 안 끼치고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백 까멜리아라는 그게 술집 술집을 이름이죠? 운영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동백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8살짜리 야구하는 아들이 학교에서 가야 하는 전지 훈련비 48만 원이 없어서 근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술집을 운영하는 비혼모라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또 그 편견에 맞서서 싸워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에 거는 사람들이 팍팍한 삶, 네. 열심히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삶, 뭐 그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의 뭐 주된 주제일 것 같긴 한데 그런 편견에 맞서 싸우는 어떤 주체성 있는 네. 캐릭터?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나는 못하지만 드라마 속에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서 그런 건가요?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차별에 맞서서 싸우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힘든 일이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근데 동백이는 원더우먼 같은 씩씩함이라기보다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8년의 세월 동안 꾸역꾸역 버티면서 사는데 자기 안에 작은 꿈도 있고 그리고 이 아들을 키우면서 사실 엄청 울면서 그 힘든 것을 그냥 버티면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면서 살 거다라고 자신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여성들을 좀 드러내는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싸움의 모습이 등장한다기보다 어쨌든 삶에 녹아들어 있는 네. 싸움이다. 네. 혹은 뭐 다르게 말하면 삶 자체가 싸움이다. 뭐 이렇게 네.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유명한 이제 용식 얘기를 해보면 네. 여기서 어쨌든 위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일단 본인이 어떤 점에서 위로를 받으셨나요? 그 드라마에 가장 좋았던 점이 대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위로하는 대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로 하나 들어보실 게 있나요? 사람이 한순간에 쭈구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쭈구리가 때가 있죠. 된 순간에 용식이가 동백이에게 네가 제일 세다, 네가 제일 장하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내가 계속 그런 말을 너에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이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고픈 말일 텐데 그런 말들을 용식의 입에서 들었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인물의 출연? 현실에서 뭐 드라마 속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드라마라는 게 한편으로 대리만족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신재 위원장이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이른바 정치에 나섰으니 네. 뭐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식이한테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누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네네. 뭐 제가 신재 위원장님을 딱 꼬집어서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시대에 정말 어떤 정치가가 필요하냐. 뭐 본인도 어쨌든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으실 테니까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용식이처럼 직접 네가 최고야, 네가 이 세상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좁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랬을 때 제가 5천만 명의 국민들에게 모두 일일이 손잡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일 것 같고, 그래,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네. 다만 우리 사회와 법과 제도가 당신이 이 세상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로 바꿔나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기본소득도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법과 제도로 만들 수 있는 정치, 그런 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앞장서서 바꾸는 정치가는 어떤 모습? 묵묵히 법과 제도를 바꾸면 되나요? 저는 예전에는 정치인이라면 굉장히 힘든 것도 막 참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냥 동백이 보면서 힘들 땐 울고 힘들 때 같이 도와달라 얘기하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지금 이 시대에 훨씬 더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한 정치가. 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감동이라는 키워드를 옹산이라는 가상의 공동체죠. 네.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뭐 여기서 어쨌든 감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현실을 보면 너무 낭만적인 시선 아닌가요? 그렇게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이 옹산이라는 공동체가 동백이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폐쇄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동백이가 정말 이 옹산의 일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동백이의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들을 함께 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 계속 있었던 연쇄살인범을 같이 때려잡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감동을 느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더 낭만적인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옹산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공동체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공동체는 보통 갖지 않고 거기에 만들고 싶다. 속한다, 아, 만든다, 네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운동가인 레베카 솔니시 쓴 이 폐허를 응시하라. 혹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읽어보려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이 책은 어쨌든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부터 뭐 그건 당연히 기억 못 하시겠지만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 올리언즈를 휩쓸고 가는 건 기억나실 거고 네네네. 거기까지 어쨌든 이 재난의 시기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타심을 발휘하고 그래서 이웃을 보살피고 그래서 뭐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어쨌든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이제 1980년 5월 광주에서 이른바 계엄군이 물러간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그래서 하나의 뭐 새로운 일종의 해방 공동체를 만들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행동하는 건 물론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제가 아까 뭐 낭만적이지 않느냐 이런 거는 현실에서 꼭 그렇지 않은 모습도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레베카 솔릿이 말했을 때는 이제 어쨌든 믿음이라는 게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재난이 닥쳤을 때 물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야 자기 재산, 뭐 자기 생명, 뭐 이런 거, 자기 신체 이런 거일 텐데 그거보다 어쨌든 우리 이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전체로 봤을 때 더 의미 있다. 뭐 어쨌든 이런 믿음이 어쨌든 있어야 되죠. 우리 사회를 보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옹산 공동체 같은 게 신재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질지 거기에 속하게 될지 혹은 가지실 수 있을지 이게 참 궁금하네요. 저 사실은 국민 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 네네. 국민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제가 살았었던 집의 형태는 한 건물에 20가구 정도가 있는 빌라였어요. 다가구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다가구, 연립 뭐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였는데 여자 혼자 이 집에 산다. 라는 것이 밝혀지면, 알려지면 범죄 대상이 될까봐 굉장히 조용조용 살면서 이웃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사를 가기 딱 직전에 누군가의 소개로 같은 건물에 만화가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까대기라는 네, 만화책을 그린 만화가를 이사 가기 한 2달 전에 알게 되어서 안타깝네요. 이사 갈 때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이웃에게 곁을 내어주기가 너무 힘든 사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내 이웃을 포함해서 이 동네가 안전하다라는 감각이 있어야지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도 뭐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결국엔 어쨌든 주인공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 이 동백이를 어떤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동백이의 꿈이 있는데요. 동백이의 꿈은 코레일의 분실물 센터의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뜬금없네요, 좀. 코레일의 직원이 된다라고 하면 뭐 그런가 보는데 네, 그 중에서도 분실물 센터. 네. 그게 무슨 알레고리인가요? 분실물 센터에서 일을 하면 항상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항상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뭐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사실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저기에서 일하면 왠지 내가 정말 감사한 존재가 되는 것 같다. 그렇죠. 분실물 센터에서 잃어버린 거 찾은 사람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네. 가질 테니. 그래서 결국 그녀가 이웃들에게 감사해요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루는 방식이 있어요. 나중에 그게 뭔가요? 이웃들의 택배를 대신 받아주고 이웃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내가 이루고 싶었던 어떤 작은 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여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요즘 유행하는 리스펙트겠죠. 존중받는 어떤 사람. 뭐 물론 이제 어떤 맥락에서 존중받느냐, 무엇에 대해서 존중받느냐는 뭐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존중받지 못한 존재였다고 자기를 생각하다가 네네네. 어떻게 하면 존중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생각해낸 게 분실물센터 직원이었군요. 기본소득당 하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이 드라마 속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기본소득이 있었다. 아니면 동백이의 기본소득이 있었다. 그럼 이러면 뭐 어떤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7살의 동백이와 34살의 동백이에게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7살 해봤는데 때 동백이가 엄마한테 버림받았죠. 그 나이죠. 네. 7살의 동백이와 동백이 엄마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졌다면 가난을 이유로 고아원에 버려지는 일들이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동백이의 인생 선택에서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고 34살의 동백이에게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학교에서 아들이 그 야구 전지훈련을 가야 되는데 사실 8만 원이 없어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덜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어쨌든 제가 21세기의 문제가 성차별의 문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물론 이 문제 전반에 대해서 오늘 다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지만 기본소득이 이런 성차별을 없애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우리가 바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뭐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기본소득당 위원장님으로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마음에 쓰였던 캐릭터는 동백의 엄마였던 정숙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폭력을 못 이겨서 2살배기인 동백이를 안고 뛰쳐나와서 스스로 비혼모의 삶을 선택을 했는데 막상 이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서 일할 곳이 변변치 않은 거죠. 안정적인 집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와 같이 숙박할 수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 나섰는데 그 공간들이 전부 술이랑 연관되어 있거나 하는 그런 곳들이었거든요. 결국은 동백이를 고아원에 보내는 선택을 했었던 건데 이런 정숙이
27년 만에 동백이 앞에 나타나서 동백이한테 했었던 말이 있어요. 이게 정숙은 이제 신장이 아파서 거의 살날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동백이 엄마는 이번 삶이 어땠냐라고 물었었는데 정숙이가 그때 나는 사는 게 꼭 벌 받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안정적인 공간이 하나도 없이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관계들이 없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어떤 여성들에게 특별히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이 삶의 버팀목 안전망이 최소한 돼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을 받는 정숙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눈 동백꽃 필 무렵이 9월 8일 기본소득당 발기인 대회 그 무렵에 시작했다고 하고 얼마 전에 경기 기본소득당 창당을 하셨는데 기본소득당 전체는 언제 창당되는 거죠? 기본소득당은 1월 19일 에 창당 대회를 앞두고 있고요. 서울, 경기 외에 이제 인천, 광주, 부산 창당 대회를 거쳐서 1월 19일에 창당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무슨 드라마를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저 아직 시작 못한 드라마가 있는데 네. 보좌관 2 시작했거든요. 또 정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걸로 좀 버텨보려 합니다. 뭐 그 드라마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는 좀 뭐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창단 끝나면 다시 돌아보면서 뭐 보좌관이 됐건 아니면 뭐 다른 드라마가 됐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드라마 얘기 너무 재밌네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진보에 대한 믿음이 깨진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요즘은 그 이상을 느낍니다. 조금 앞으로 갔다 싶은데 어떤 때는 제자리에 또 어떤 때는 훨씬 뒤로 가 있는 느낌입니다. 이른바 여성의 지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 20세기 후반에 진전이 있었다고들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보다 더 나아졌다고들 말하는데 현실을 둘러보면 어떤 것은 제자리에 있고 또 어떤 것은 그로테스크하게 변형되어 더 극악한 형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동백꽃 필 무렵 같은 드라마를 보면 그리고 이 드라마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신지혜 위원장님 같은 분을 보면 근대 문학의 종언과 달리 우리의 상상력과 싸움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넥티드 안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